최근에 문 대통령이 2019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문 대통령이 왜 40%로 하노? 60%까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초부터 문 정권이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을 하게 되면 연말에 가서는 국가재정을 거들낼 것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국가재정을 지금 거들내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40%대 채무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할 때 비판을 했습니까? 이제 와서 그것을 GDP 대비 60%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왜 그래 하느냐? 자기 집권기에 다 털어먹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국가재정을 다 고갈시키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지금 아마 국가빚이 공기업 채무까지 합치면 1,500조가 넘었을 겁니다. 개인 부채도 1,500조가 가까이 될 겁니다. 바야흐로 빚공화국이 되는 거죠. 제가 경남지사를 할 때 처음에 지사가 되고 보니까 경남도의 부채가 1조 4천억이었어요. 그럼 1조 4천억의 그 부채는 1년에 이자가 얼마냐? 이자가 수백억에 달하더라. 그래서 저는 경남도를 운영하면서 빚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 수백억에 달하는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이걸 전부 서민복지에 돌려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 매년 이게 기체를 해서 또 빚을 갚고 빚내서 빚 갚는 그런 재정의 악순환을 계속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내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예산 절감을 통해서 또 구조조정도 하고 그걸 통해서 3년 6개월 만에 1조 4천억부터 빚을 다 갚았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이 발생하는 이자가 수십조에 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수십조에 달하는 이자를 제대로 서민 복지에 쓴다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정세 없이도 복지기금을 많이 만들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가정이나 나라나 정말로 우리가 빚 없는 나라, 빚 없는 가정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도자들이 일깨울 때 나라가 편안해진다. 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정권은 세금은 있는 대로 다 끌고 모으고 또 예산을 있는 대로 다 퍼주어서 나라 전체를 망한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자기 집권기에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집권 후에는 자기 책임은 없죠. 자기는 나가버리는 것뿐이니까. 그러면 그 나라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이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입니까? 또 한 번 퍼준 복지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게 복지정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퍼주기 복지 그리고 대북 퍼주기에 국민들을 가렴 주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제대로 건전한 국가 재정 상태를 유지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국의 정치 보복 거기에 대해서 두세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언제나 정치 보복으로 세월 보내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꾸 망치게 된다. 문재인 정권도 똑같죠. 지금 하는 모습들이. 오늘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제 주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사실 경남지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 서울에 와서 야당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1년 이상
경남지사 재직 당시에 제 비리를 찾으려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남 사천의 카이 항공회사죠. 카이 같은 경우도 카이의 사장이 대학교 1년 선배였는데 그 사람을 조사를 하면 홍준표 비리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집요하게 그 잘 나가던 카이 회사를 홍준표 잡기 위해서 또 조사를 심하게 했죠. 그뿐만 아니라 저하고 조금 안면이 있는 모든 기업체를 다 뒤져서 또 조사를 했죠. 심지어 제 후배가 하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은 폐업까지도 했습니다.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최근에 와서는 또 이젠 무려 1년 이상 조사를 해도 아무것도 나올 게 없으니까 제가 경남지사 4년 4개월을 하면서 외부 인사들과 밖에서 회식을 해본 일이 내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도청 관련 일이 정말로 애로사항이 있다면 낮에 도청에 들어와서 지사실로 와서 정식으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들어줄지 여부는 내가 검토하겠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래서 오찬이나 만찬을 외부 인사들과 나는 식사를 같이 하거나 술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상 뒤져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최근에 와서는 진주 어려운 폐업 과정에서 홍준표가 직권남용을 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또 얼마 전부터는 열심히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진주 어려운 폐업 과정에서 모든 소송은 대법원 가서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다 이기고 그거는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다 끝이 났습니다. 참으로 못된 정권이다. 전직 두 대통령을 정치보복하는 것도 끝나서 어떻게 보면 자신과 대선 때 경쟁했던 후보 뒷조사를 그렇게 모질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야당 대표할 때도 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은 아무리 해봐라 나올 게 없을 것이다. 아무리 덮어 씌우려고 해도 내가 덮어 씌우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쭉 하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민주노총에서 주장을 하는지 여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주 어려운 폐업 과정에서 홍준표가 직권남용을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당시에 제 밑에서 일을 했던 공무원들을 덜덜 볶아가지고 뭔가 한번 찾아내 보려고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참으로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저런 짓까지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유치한 정권이죠. 참으로 못된 정권이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참 어이가 없는 정권이다. 오늘은 내 지난 2년 동안 참고 있었던 제 주변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가 또 도마 위에 올랐죠. 제가 당대표 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론조사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여론조사입니다. 한국의 여론조사를 내가 두고 보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해도 되느냐 또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늘 하곤 했죠.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6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에 접어들어섰다. 이렇게 리얼미터에서는 하고 있고 또 같은 여론조사를 한 시점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40%,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25%, 15% 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방식상의 문제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나는 꼭 그런 방식 문제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매일 하죠. 매일 하는데 여기는 면접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응답 방식으로 하고 있죠. 리얼미터 그 여론조사나 갤럽 여론조사에 전부 답하려면 전화기를 들고 5분에서 6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살기 힘들고 바쁜 이 시점에 여론조사 기관에 전화가 와서 5분, 6분 전화기 들고 답해 주려면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니죠. 대부분 거절해버리죠. 그러면 답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 광적인 지지계층하고 광적인 반대계층입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하고 자기가 반대하는 정당이 광적으로 지지하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한국의 여론조사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 5, 6% 응답밖에 안 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나 또 표면상으로는 10%, 15% 응답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갤럽 여론조사 둘 다 광적인 지지계층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에 불과하다. 민심을 반영한 게 아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실제 민심의 반영은 거리에 나가봐야 됩니다. 거리에 나가보고 시장통에 나가보고 또 FGI를 통해서 일정 부분에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가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죠. 50개 주고. 그런데 거기에 여론조사의 샘플링을 1000명가량 한다고 난 들었습니다. 어떤 데는 500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비교적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샘플링이 표본 추출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자기 직종에서 그 부류에서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샘플링으로 뽑혀서 그 사람들이 비교적 자기 있는 지역이나 직종 그리고 직군의 의견을 여론조사 기관에 전달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무작위로 샘플링하는 것을 또 넘어서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가 오래 쌓이니까 상대방 어느 전화번호를 하면 그 사람 성향은 민주당 성향이다, 자유한국당 성향이다. 그걸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샘플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론조사의 결론을 내놓고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내가 당대표 시절에 여론조사가 왜 엉터리인가 수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한국의 여론조사가 왜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을 잘못 전달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도 수없이 했어요. 포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대표 할 때부터 줄곧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기사를 임의로 선정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창을 만들어서 띄우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말하자면 인링크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언론사에 모든 나와 있는 기사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기사만 화면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해라. 그 언론사의 링크로 가서 그 언론사에 만드는 뉴스판을 그대로 독자들한테 선택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 주장을 쭉 해왔어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작 기능이 네이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살짝 일반화돼 버렸으니까 드루킹 사건 이후에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던 아웃링크 방식으로 지금 바꿔놨죠. 그러나 다음은 아직도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 취사 선택을 다음에 있는 뉴스 선정하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도 저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론조작 가능성이 너무 심하다. 드루킹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지지층들, 광적인 지지계층들이 몰려다니면서 댓글 작업을 하고 또 공감, 비공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도 인링크 방식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다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정여론조사 입찰 제도를 공정하게 시행을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나 정부기관에서 임의로 선정을 하게 되면 국정여론조사 그 끈을 따내기 위해서 여론조작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그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당대표 할 때부터 지금 이 정권에서 국정여론조사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느냐 수없이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확인해 보라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만약 국정여론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다면 그 여론조사 기관은 일반 정치조사나 또는 일반 여론조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부 입에 맞는 그런 조작된 여론조사를 해주고 국정여론조사를 맡았다는 그런 비난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제가 당대표 시절부터 쭉 이야기해 왔듯이 국민들이 더 이상 현혹되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여론을 보려면 시장통에 나가보고 거리에 나가봐라. 그리고 FGI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변하는가 다시 한번 봐라.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1974년 12월에 그 당시에 동아일보 광고 사태가 있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동아일보에 광고를 싣지 말라는 정부의 압력이 있었죠. 그게 중앙정보부가 아마 주도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하고 저희 친구들 법과대학 동기생들 3명이 있었죠. 4명이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돌면서 모금을 한 일이 있습니다. 동아일보를 도우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6만 원만가 모금을 해서 동아일보에 격려를 하면서 격려금을 전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동아 격려 광고의 출발점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대자보를 써가지고 동아일보에 가져갔는데 그 대자보가 동아일보 사이트 톱으로 실려버렸어요. 그 대자보의 글씨체와 또 내용을 본 중앙정보부 직원이 저를 이제 연행해 간 일이 있습니다. 물론 74년도 10월부터 유신반대 데모가 고려대학교 전체를 휩쓸었을 때 숨어서 몇 번 유인물을 써준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려대학교는 유인물이 교내에 돌아야지 학생들이 모이고 시위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유인물을 상습적으로 써줬다는 명목으로 동아일보 광고 사태 때 그 글씨체가 같이 이제 유인물 글씨체와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중앙정보부 6국, 그 당시 학원 종교국입니다. 잡혀간 일이 있었습니다. 한 10시간 치조를 당하면서 심한 모욕감도 느끼고 맞기도 좀 맞았죠. 그때 같이 했던 동료들 3명을 대라 압박을 받기도 했는데 사실상 나 혼자 한 것이다. 그래서 처벌을 받아도 내가 받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IO하고 협상을 하기로 다시는 학생운동에 가담하지 않겠다. 그리고 유인물을 쓰지도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풀려난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같이 동아일보 광고 사태 때 모금을 했던 그 3명은 저희 법과대학 동기들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잡혀가서 항복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학생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하고 심재철 의원이 80년대 폭압의 시대, 폭정의 시대였죠. 그 시대를 보내면서 계엄사에 불려가서 동료를 밀고 했다 안 했다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부질없는 논쟁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오히려 나는 허위의 진술을 쓰고 동기들을 숨겼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랑스럽게 KBS 예능 프로에 나가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재철 의원 말에 의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죠. 또 유시민 진영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배신자였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그걸 쳐다보면서 80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5.18 직후에 계엄이 전국에 실시되었던 그 시대에는 삼청교육대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폭압의 시대였어요. 폭압의 시대를 넘긴 사람들이 서로 그 당시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과연 누가 계엄사의 고문이라든지 그 폭압에 목숨 걸고 맞설 수가 있었겠느냐. 그것은 그 당시 젊은이로서는 기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굳이 서두에 74년도 중앙정보부 6국에 끌려갔던 일을 이야기한 것은 저는 그 당시 그 사건이 부끄러워서 지금까지도 공사석에서 그런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격려 광고 이야기는 하죠. 그거는 역사니까요. 그러나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매를 맞고 동료를 부르라고 다그침을 받고 각서 쓰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는 차마 할 수가 없죠. 부끄러운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80년대 폭압의 시대에 그때 심재철 의원이나 유시민 이사장이 당했던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서로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그 당시 내 행동이 정당했다 안 했다 그 말 할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누구나 내 앞에서 고문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그 두 분에 대해서 양해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든 간에 양해를 합니다. 더 이상 폭압의 시대를 보낸 젊은 날의 나쁜 기억을 이제는 서로 씻어버리고 자유 대한민국 만드는데 모두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5월 23일이면 노무현 대통령 10주기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를 보내면서 참으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비주류 서민 대통령이죠. 그리고 비교적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솔직했던 분이죠. 생각은 틀렸지만은 나는 그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노무현 저격수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96년 1월 25일로 내 기억을 합니다. 그날 밤에 개포동 우리 집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철, 유인태, 재정구 그런 민주당, 꼬마 민주당 스타 의원들이 밤에 우리 집을 왔었죠. 9시가 아마 넘었을 겁니다. 10시쯤 돼서 대거 오셔가지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마 술이 한 잔 거나하게 취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를 같이 시작하려고 하는 저한테 한 30분 일장 훈시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 하면 당신은 검사로서 명예를 쌓았다. 앞으로 변호사를 하게 되면 돈도 어느 정도 벌 것이다. 그런 당신이 무엇이 아쉬워서 여당으로 가려고 하느냐. 꼬마 민주당으로 와라. 그렇게 일장 연설을 하시고는 11시 반쯤 돼서 아마 가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재정구 선배나 이철 유인태 선배님이 한 2시까지 저를 잡고 이제 야단도 치고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6일 날 제가 YS하고 약속을 했어요. 1월 24일쯤으로 내 기억을 합니다. 대통령이 전화가 오셨을 때 YS 정권에서 사정검사를 했기 때문에 야당 가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시길래 엄격결에 야당에 가겠다고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저는 신한국당에 입당을 하게 되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당 후보로 되시긴 했지만은 천신만고 끝에 됐죠. 노풍으로 폭풍처럼 치솟다가 급전직하했다가 마지막에 정몽준 의원하고 단일화로 또 회생을 해서 후보가 되셨죠. 후보가 돼서 사실상 그 당시에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가 다 된 거나 다름없다는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전을 했죠. 결국
그 역전의 배경에는 이해창 후보 두 아드님의 병력 비리가 다시 재점화되는 바람에 국민들이 우리를 찍어주기를 망설였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하고 사사건건 부딪혔죠. 제가 또 야당 중진의 반열에 오르면서 탄핵에 또 앞장서기도 했고, 탄핵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하시는 일마다 야당으로서 제동을 걸기도 했죠. 그렇게 하고 노무현 정권이 끝이 났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실정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었죠. 그 바람에 이명박 대통령이 별 힘들이지 않고 대통령이 되었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제가 국회 원내대표 할 때 박연차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박연차 사건을 노무현 대통령을 노린 사건으로 보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건의 배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세청의 아주 고위 간부가 박연차 세무조사한 자료를 갖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 그걸 보고를 했다고 나는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세무조사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고 중앙수사부에서 그 세무조사 자료를 기초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걸려들었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참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좀 하긴 했죠. 640만 달러 사건이 터졌을 때 600만 불의 사나이다. 막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그 당에 상대당의 원내대표를 하다 보니까 가슴에 못 박는 소리도 좀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 당시에 구속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빨리 불구속 기소하는 게 좋겠다. 대통령 소환은 한 번에 거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검찰에서 더 확인할 게 있다고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두 번째 소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모욕을 참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조계사에 가서 조문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경남지사로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비난이 들끓는 와중에서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 여사도 찾아뵀습니다. 그 당시에 권 여사께서도 집을 아방궁으로 비유했다고 상당히 불쾌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언론에다가 그 당시 아방궁으로 내 이야기를 한 것은 집 자체를 아방궁으로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내려가기 전에 봉화마을 주변 정비, 그 다음에 정화사업으로 국비, 지방비를 합쳐서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었다. 그런 보고를 듣고 내 아방궁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경남지사 때 과했다고 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남지사 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나는 어려운 죽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지사 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 몇 주기 할 때는 단 한 번도 예도 기간에 봉화마을을 간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갔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노무현 대통령은 10주년이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죽음은 어려운 죽음이 아닐지 모르나 비교적 정직한 대통령이었다. 솔직한 대통령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월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10주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 그 사이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정치판에서 서로 공격 자료로 삼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립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대한민국은 5월의 광주를 생각하면서 가슴앓이를 늘 하게 됩니다.
1980년도 5월의 광주 그 슬픈 역사 때문이지요. 올해도 예외 없이 여야가 갈려서 5월의 광주 문제를 언론에 장식을 하고도 했습니다. 이미 5월 광주 문제는 역사적 평가도 끝났고 그리고 법률적 보상도 끝났고 이제는 5월의 광주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될 그런 이유는 나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광주에 내려가셔서 또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독재 후예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쳐다보면서 대통령은 어느 정파의 입장이 아니고 국민 통합하는 중심적인 인물인데 어떻게 자유한국당에서 5월의 광주를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또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지 나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980년도 5월에 저는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방위 소집 중이었죠. 5월의 광주 직후에 전라북도 부안 행안면 군부대에서 방위 소집을 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군부대로 출근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정말로 험악했던 그 시절에 폭압의 시절이었죠. 그 시절에 저는 80년 6월부터 81년 6월까지 서울에서 잠실에서 방위 소집을 하다가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서 우리 집사람 고향으로 가서 방위 소집을 14개월을 받았습니다. 5월의 광주는 그 뒤에도 91년도 제가 광주지검 검사로 사물에 내려갔을 때 그 당시 5월의 광주는 91년 5월이었죠. 광주 검남로는 늘 참 분노에 휩싸여 있었고 그 해는 또 유독 분신 사건이 많았습니다. 정권에 항의하고 또 광주 정신을 잊어버린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참으로 그 당시에는 젊은이들이 분신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남대 박성희 양의 분신 사건은 81년 5월에 광주에서 조직폭력 전담검사를 하던 저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명지대생 강경대군 노제 현장에서 또 정경들이 시민을 폭행하는 바람에 권창수 씨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권창수 씨가 거의 식물인간 상태가 돼버렸죠. 그 사건에 전투경찰관 폭행 사건을 적발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2박 3일 동안 밤샘을 해서 5명 권창수 씨 폭행 사건에 5명을 적발을 해서 구속 기소하기도 했죠. 이 5월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매년 우리가 홍역처럼 겪어보는 그런 세월이지만 이제 정리가 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더 이상 논쟁의 여지를 만들지 말고 5월의 광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95년도 12월에 우리 당의 전신이었던 민자당이죠. 민자당 총재였던 김영삼 대통령께서 5.18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공소시효 문제도 있었고 위헌 시비도 있었지만은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을 책임을 물어서 구속을 했죠.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도 하고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을 짓고 거기에 또 보상 절차도 우리가 주도를 해서 했죠. 저는 95년 12월에 5.18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96년도 1월 말에 신한국당으로 들어갔죠.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거구단체들이 홍준표가 5.18 유공자다 이런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저를 비난하고 욕하기도 했죠. 저는 5.18 당시에 방위 소집을 하고 있었고 또 91년도
올해 광주 그 당시에 조직폭력 전담검사를 하면서 광주의 많은 분신 사건을 사체 검시하러 다녔죠. 원래 검시는 그 당시에 강력부 검사가 가는 것이 아니고 공안부 검사가 가야 하는데 시민들을 너무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안부 검사가 가지 않고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들이 검시를 하러 다녔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정문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에 전남대생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막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남대학 병원 뒷문으로 가서 사체 검시를 하고 유족에게 인도하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5.18과 저는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유공자라고 거구단체에서 주장하듯이 나는 거기에 관련도 없고요.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제는 5.18 문제는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이 되었고 그 가슴 아픈 역사는 이제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다시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광주 민주화 운동이 소위 좌파 우파 진영의 논쟁의 대상이 안 되도록 저는 거듭 국민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오늘 특별히 드립니다.